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황실의 후손인데 집신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 네, 그 유명한 삼국지의 유비 맞습니다. AD 184년 탁군 루상촌. 24살의 청년 유비는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만들어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자신이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나라 황실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황족? 거지 황족이네.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비는 이 비웃음을 들을 때마다 참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신을 엮으면서 중얼거렸죠. 언젠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진짜로 뭔가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바로 그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어요. 장각이라는 도교 지도자가 하늘은 춥고 누런 하늘이 서리라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전국이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조정에서는 의용군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마을 광장을 지나가는데 벽에 방문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의용군 모집 공고였습니다. 유비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나 같은 놈도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유비가 돌아보니 키가 8척이나 되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지만 눈빛은 순수했어요. 유비가 물었죠. 그대는 누구시오? 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비라고 하오. 돼지나 잡아서 술이나 팔아먹는 놈이오. 그런데 형님은? 여기서 주목할 점. 유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황실의 후손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비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집신이나 팔아먹고 사는 유비라고 하오. 이 솔직함이 장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명의 거구를 만납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기른 남자. 관우였습니다. 관우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 중이었어요. 하지만 유비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지금 천하가 어지럽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소. 우리 같은 자들이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소? 이 말에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집 뒤뜰에 있는 복숭아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 감동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유비 삼형제는 의용군에 합류해서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맹활약했어요. 장비는 적장을 쓰러뜨리고 관우는 칼 한 번에 적 수십 명을 베어버렸죠. 유비도 뛰어난 지략으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어요. 이제 공로를 인정받을 차례였죠. 유비는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 꿈을 펼칠 기회가 왔구나. 하지만 조정에서 내려온 포상 명단에 유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 유비에게는 연줄이 없었거든요. 뇌물을 줄 돈도 없었고요. 결국 나중에 겨우 받은 관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희연의 현이. 지금으로 치면 작은 시골 마을의 말단 공무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유비는 최선을 다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서 감찰관이 내려왔습니다. 부패한 환관의 친척이었어요. 이 감찰관이 유비한테 뇌물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유비는 거절했죠. 그러자 감찰관이 유비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 출신 놈이 감히 관직을 하겠다고? 당장 짐 싸. 그 순간 참고 있던 장비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XX야. 장비가 감찰관을 끌어다가 나무에 묶고 회초리로 두들겨 팼어요. 유비와 관우가 말렸지만 장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런 놈들 밑에서 일하면 뭐합니까? 유비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라는 걸.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비가 관직을 스스로 내던진 겁니다. 관인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백성을 위해 관직에 나선 것이지 이런 썩은 자들과 어울리려고 나선 게 아니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결단이에요. 당시 관직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특히 유비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그걸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30살의 유비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비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리고 공손찬이라는 군벌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주의 목사 도겸이 유비를 찾아온 겁니다. 이때 유비의 나이 34살. 여전히 변변한 땅 한 뼘 없는 떠돌이였죠. 하지만 도겸은 유비의 무언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 장군, 나를 도와주시오. 이 만남이 유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비는 왜 성공했을까요? 뛰어난 무술? 아닙니다. 관우와 장비가 더 강했죠. 뛰어난 지략? 제갈량보다는 부족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비의 진짜 힘은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백성을 걱정했어요. 진짜로 의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 진정성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집신 장수 시절부터 그는 이미 황제의 덕목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유비가 어떻게 서주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배신과 좌절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다음 편은 더 드라마틱해요. 유비가 땅을 얻었다가 잃고 또 얻었다가 또 잃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비가 서주를 차지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드디어 유비의 시대가 왔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AD 194년 유비의 나이 34살. 서주의 목사 도겸이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서주는 조조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서주를 지나다가 도적에게 살해당했거든요. 조조는 이걸 도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복수에 나선 겁니다. 조조는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의 백성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걸 보면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심지어 강물이 시체 때문에 막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도겸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유 장군, 부디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시오. 유비는 고민했어요. 왜냐면 당시 유비의 병력은 겨우 수천 명 정도였거든요. 조조는 수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비는 결정했습니다. 가야 한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관우가 물었죠. 형님,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유비가 답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유비예요. 손익 계산보다 명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유비는 서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조조를 막아냈어요. 어떻게? 직접 싸운 게 아닙니다. 유비는 조조의 본거지 연주에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용했어요. 조조가 급히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유비의 지략이 통한 거죠. 서주는 구해졌습니다. 도겸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유 장군, 내게는 자식이 없소. 서주를 그대에게 주고 싶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서주는 당시 인구 100만이 넘는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유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하지만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찌 도목사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설득했어요. 형님, 그냥 받으세요.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와요? 하지만 유비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1년 뒤 AD 195년 도겸이 병으로 죽습니다. 임종 직전에 또 유비를 불렀어요. 유 장군,
부디 서주를 이번에는 다른 신하들도 모두 유비를 추대했습니다. 유 장군 받으십시오. 이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유비는 서주목이 됐습니다. 34년 인생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진 겁니다. 집신장수에서 한 지역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감동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서주목이 된 유비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여포. 천하제일의 무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많았어요. 양아버지 정원을 죽이고 또 다른 양아버지 동탁도 죽였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삼성간호 -3번 성을 바꾼 노예였습니다. 여포가 조조에게 쫓겨서 유비에게 왔어요. 유 장군, 나를 받아달라. 신하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자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었죠. 여포는 배신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여포를 받아줬어요. 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 이게 유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착한 건가요?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요? 정답은 바보 같은 거였습니다. AD 196년 유비가 원수를 치러 출정했을 때였어요. 여포가 서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었죠. 유비는 땅을 잃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받아준 사람한테 빼앗긴 겁니다. 이때 유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화를 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유비는 오히려 여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를 원망하지 않소. 하지만 부디 백성들은 괴롭히지 마시오. 여포도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성인군자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패라는 작은 땅을 유비에게 줬습니다. 유비는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불평하지 않고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포와 원술이 손잡고 유비를 공격한 겁니다. 유비는 완전히 밀렸어요. 그때 기적처럼 조조가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연합해서 여포를 공격했죠. AD 198년 합의성 전투. 여포는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배신으로 사로잡혔어요. 여포가 조조 앞에 끌려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공,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겠소. 당신과 나, 그리고 유비가 함께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소. 조조가 망설였어요. 여포는 정말 강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공, 정원과 동탁이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조조가 정신을 차렸죠. 그래, 맞다. 이자는 배신자다. 여포는 처형됐습니다. 유비는 복수한 겁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쓴 게 아니라 조조를 이용한 거였어요. 이게 유비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포가 죽고 유비는 서주를 되찾았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자기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조조가 유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놈 나중에 내 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유비를 허도로 데려갔어요. 감시하기 위해서요. 유비는 또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허도에서 유비는 조조와 함께 지냈어요.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청매를 따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유 장군, 지금 천하에 영웅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유비가 대답했어요. 원소, 원술, 손책. 여러 이름을 댔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천하의 영웅은 오직 두 사람뿐이요. 그대와 나요.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유비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조조가 물었죠. 왜 놀라시오? 유비가 답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뭔지 아시겠어요? 유비가 연기한 겁니다. 조조의 말에 놀란 게 아니라 천둥 소리에 놀란 척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영웅이라는 걸 들켰다가는 조조가 자기를 죽일 테니까요. 이걸 청매삼주라고 합니다. 푸른 매실과 술을 나누며 영웅을 논한다는 뜻이죠. 이 사건은 유비의 지혜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얼마 뒤 유비는 기회를 잡았어요. 원수를 치러 가겠다고 하고 조조 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서주로 돌아가서 다시 서주를 차지했어요. 조조를 배신한 거죠.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날 배신해?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쳐들어왔어요. 유비는 또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였어요. 서주는 함락됐고 유비는 관우, 장비와도 떨어졌습니다. 유비는 혼자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선택한 곳은 원소였습니다. 조조의 최대 라이벌이었죠. 40살의 유비는 또다시 떠돌이가 됐습니다. 서주를 얻고 잃고 또 얻고 또 잃었어요. 3번이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유비는 달랐어요.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소 밑에서도 기회를 엿봤죠. 왜? 유비는 알았거든요. 인생은 한 번의 기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 된다는 걸.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유비의 진짜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재능? 조조가 더 뛰어났습니다. 무력? 여포가 더 강했죠. 배경? 원소가 훨씬 좋았고요. 하지만 유비에게는 끈기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요. 집신장수 시절부터 40살까지 수십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비의 인생이 드디어 반전을 맞이합니다. AD 201년 유비는 운명의 땅 형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와룡 제갈량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갈량이 어떻게 유비를 만나게 되는지, 그 유명한 삼고초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러 갔을 때 나이가 47살이었어요. 47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인생을 체념했을 나이죠.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